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간 협상이 최종 결렬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노조가 첫 차부터 안전운행, 그러니까 이른바 준법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총파업은 하지 않지만 안전수칙에 따라 버스를 운행한다는 게 노조 측의 설명입니다. 출근길 일부 불편이 예상됩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현아 기자. 네, 서울 광화문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출근 시간이 됐는데 출근길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곳 서울 광화문은 직장인들의 출근길이 바쁜 곳이지요. 하지만 다만 이른 시간이라서 아직까지는 별다른 혼잡이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통앱으로 배차 간격을 봐도 평소와 큰 차이는 느껴지지 않는 상황인데요. 다만 출근 시간대가 다가올수록 교통지연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준법투쟁은 오늘 새벽 첫 차부터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 노사 임금 협상이 최종 결렬됐지만 곧바로 파업하는 대신 준법투쟁, 그러니까 안전운행부터 시작한 건데요. 건널목 앞 우선 멈춤이나 휴게시간 준수 등 말 그대로 규정을 철저히 지키며 운행한다는 것으로 다행히 버스 대란은 피했습니다. 하지만 출퇴근길 불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서 시가 비상수송 대책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하철 출근 혼잡 시간대 운영을 오전 10시까지로 연장하고 열차 투입도 늘립니다. 또 출근 시간대 지하철 역사와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무료 셔틀버스를 자치구별로 운영합니다. 구별 셔틀버스 운행 노선도는 서울시와 서울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앞서 전해주신 것처럼 시내버스 노사 협상이 최종 결렬됐는데 그 과정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어제 서울버스 노사는 어제 오후 5시쯤부터 9시간 넘게 협상을 이어갔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임금 인상 여부와 통상임금의 범위였는데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고 기본급도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노조 측 입장과 통상임금 자체를 낮춰야 한다는 사측 주장이 평행선을 달린 거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오늘 새벽 0시쯤 올해 임금을 동결하자는 조정안을 지시했지만 양측 모두 거부했다는 게 노조 측 설명입니다. 노조는 다만 작년 말 같은 총파업은 일단 유보하고 사측과 서울시의회 성실한 교섭을 먼저 촉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노사 간 추가 교섭 일정은 잡히지 않았는데 갈등이 이어지면 파업으로 쟁의 행위가 바뀔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서울시도 조속하고 원만한 노사 합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한 만큼 극적 타결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에서 YTN 김현아입니다. 대선 전국의 최대 변수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그야말로 속전속결 내일 선고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어떤 건지 권준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난 2021년 대선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이 후보가 방송 출연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몰랐다거나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결국 검찰은 지난 2022년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기소 2년 만인 지난해 11월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이 후보가 김 전 차장과 함께 골프장에서 찍힌 사진을 두고 조작됐다고 말한 것은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취지라며 허위 발언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의무조항을 근거로 압박했다고 말한 부분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현실의 법정은 아직 2번 더 남아있고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합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 판단은 완전히 뒤집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후보의 김 전 차장 언급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고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인 의견 표명으로 봐야 한다며 처벌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필 기정 아니겠습니까?
1심 당선 무효형, 2심 무죄라는 극적인 반전에 이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잡힌 대법원 선고에서도 관련 쟁점을 따져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행위가 아닌 인식이었고 의견 표명에 가깝다는 2심 재판부의 판단을 어떻게 정리할지 관심입니다. 또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불소추 특권이 적용돼 재판이 중단되는지 아니면 계속 진행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까지 내릴지도 주목됩니다. YTN 권유수입니다. 국민의힘 4강이 겨룬 2차 경선의 승자는 김문수, 한동훈 두 후보였습니다. 이들은 탄핵 반대 대 탄핵 찬성이라는 1대1 구도로 결승전을 펼치게 됐는데요. 최종 대선 후보는 다음 달 3일 전당대회를 거쳐서 결정됩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한 2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후보자 성명은 가나다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수, 한동훈. 이에 따라 안철수, 홍준표 후보는 4강에서 대권 도전을 멈추게 됐습니다. 안 후보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꺾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재명 맞고 정권 교체 이루는데 제 힘 바치겠습니다. 홍 후보는 정치 인생을 졸업하고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며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지난 30년간 여러분의 보살핌으로 참 훌륭하게 정치 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돼서 정말 고맙습니다. 결선에 오른 김문수, 한동훈 후보는 탈락한 후보들의 위로를 건네며 대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외국 시민 여러분 모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를 이겨내고 저는 서서 죽겠다는 각오로 여러분을 위해서 싸워서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2차 경선 결과 역시 선거법에 따라 구체적인 순위나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과반 득표자가 나올 경우 곧장 본선 행이 결정될 예정이었던 만큼 김문수, 한동훈 양자 모두 압도적 승리는 거두지 못했을 거란 분석입니다. 또 탄핵 반대파인 김 후보와 탄핵 찬성파인 한 후보 간 양보할 수 없는 1대1 구도 속 더욱 치열한 주도권 싸움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이른바 한덕수 출마론에 긍정적인 김문수 후보, 반면 일단 경선에 집중하자는 한동훈 후보의 입장이 미묘하게 엇갈리는 것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국민의힘은 한 차례 양자 토론회를 거친 뒤 다음 달 3일 최종 당 대선 후보를 선출할 예정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지 딱 100일이 됐습니다. 100일 만에 나왔다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정책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평가는 냉정합니다. 또 이용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SK텔레콤 보안 사고까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앞서서 트럼프 100일, 이제 간밤에 100일이 됐는데요. 백악관에선 당연히 우리가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한국과의 협상 진행 상황까지 언급을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협상 진행 상황을 언급을 했는데 예. 특히 협상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강조를 하면서요. 한국하고 일본이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은 조기 대선, 일본은 7월 달에 참여한 선거가 앞두고 있으니까 과연 협상이 조기에 타결되기 어려운 게 아니냐라는 예. 질문을 받고요. 그런데 자기는 다르게 보고 있다. 이 국가들이 선거 전에 무역협정의 틀을 마련을 해가지고 협상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는 성과를 내세우면서 선거에 임하려고 하는 의지가 더 강하다라고 해서 그 전에 협상이 조기에 타결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네네. 네. 또 앞서서 한미 간의 2+2 통상 협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는 좀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이런 입장이었는데 미국 측에서 이와 반대되는 입장 측을 또 내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 밝힌 것은 조기에 오히려 선거 전에 협상의 틀이 갖춰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기존에 우리 정부에서 발표한 것은 7월 패키지. 그래서 원래 그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그렇죠. 7월 8일에 끝나니까
예. 그때까지 협상을 최대한 천천히 가져가서 그때 미국에게서 상호 관세 유예 조치, 품목별 관세 유예 조치를 받기 위한 패키지를 내세우겠다. 그것은 이제 새로 출범한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협상을 마무리 짓게 하겠다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제 발표된 내용하고는 반대인 거죠. 선거 전에 협상의 틀을 갖추겠다는 거하고는.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무래도 100일에 맞춰서 성과를 좀 과장하기 위한 이런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닌가, 뭔가 이렇게 부풀려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부 내에서도 말이 매일 엇갈리니까 다른 나라와 말이 정확하게 맞춰 나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으니까요. 본격적으로 트럼프 100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점을 주신다면 몇 점이나 주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아직 좀 100일이라고 하면 짧은 기간이다 보니까요. 지금 당장은 예상에 비해서 좀 관세 정책이나 이런 게 속도나 그 파급 효과가 너무 큰 거를 뭐 조기에 좀 점진적으로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바람에 미국 경제도 상당히 큰 타격을 받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이다 보니까요. 국내 여론에 신경을 쓰고 국내 기업들 눈치도 봐야 돼서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추가적인 혼선을 가중시켜서 지금 학점으로 준다고 하면 원래 미국 대학에서는 C 학점을 받으면 평균이거든요. 평균 점수를 받은 학생을 C 학점을 줍니다. 그래서 평균 이하가 아닌가 해서 제가 보기에는 D 학점 뭐 이렇게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락가락하는 것들이 완화라고 해도 오히려 이게 시장 혼란을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자동차 쪽의 관세 완화 방안이 결국엔 또 나왔어요. 이 부분에서도 한 발 물러섰다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 조립된 자동차에 한해서 자동차 가치의 최대 15%의 감면을 고려하고 있다. 특히 이제 100일 회견을 100일 기념 행사를 갖다가 그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인 미시간주에서 가질 예정인데요. 그 전에 이런 조치를 발표하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가격, 최종적으로 조립된 가격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크레딧으로 돌려주겠다라고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발표가 됐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그만큼 관세를 상세를 할 수 있는 건데요. 이것을 소급 적용을 해서 기존에 이미 그 지급했던 관세, 납부했던 관세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완화 조치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의 자동차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 내 공장에서 자동차를 조립을 하는 외국 기업에게도 똑같은 혜택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뭐 자동차 업계에서의 반발 이런 것들을 눈치를 봐서 한 발 물러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금도 짧게 언급을 하셨긴 했지만 이렇게 한 발 물러서게 된 배경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가장 큰 배경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할 때 지금 결정적으로 기여를 한 지역이 이 러스트벨트, 미국의 그 쇠락한 제조업지대인데 러스트벨트에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겠다, 제조업을 부흥시켜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가지고 특히 이 미시간주에서도 56%의 득표율을 얻은 덕분에 대선에서도 이기고 그 다음에 그 국회의원, 상원의원, 하원의원 선거에서도 이기는 계기를 얻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제조업을 부흥시키겠다고 관세를 부과한 것이 오히려 기업들 입장에서는 제조 비용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제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인건비를 줄이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는 이 부메랑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일례로는 미국의 3대 자동차 제조업 중에 한 곳,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는 미국 내 5개 공장에서 근로자 900명을 해고하겠다고 발표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자동차 산업에서 일하는 러스트벨트에 있는 그 근로자들에게서 반발이 커지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요번에 100일 행사를 갖다가 러스트벨트에서 한다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이 지역에서의 민심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반발을 무마시키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일시적으로 감면하겠다. 그래서 지금 보면 감면하는 정책이 3년 첫 해에는 15% 감면, 그 다음에 둘째 해에는 10% 감면을 하고 3년째에는 감면을 안 하겠다라고 해서 순차적으로 관세 부담을 낮춰줌으로써 3년 안에 부품까지 다 미국으로 생산인 공급망을 가져와라라고 유도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요. 이 눈치를 봐서 내린 결정이다.
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정책이 미국 내로 모든 생산 공급망을 가져올 것인가라는 것에 의구심이 제기되는 것이요. 거의 양치기의 소년 같은 행태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동차 업계에서 뭐 여론이 안 좋아진다든지 불만이 안 좋아진다든지 이러면 점점 이 관세 강도를 약하게 만들어주니까요. 한 2년 버티고 있다가 또 국내 여론 상황이 안 좋아지면 관세 정책이 후퇴할 가능성이 커져서 실제로 미국 자동차 기업 같은 경우는 공급망을 갖다가 미국으로 가져오지 않고 한 2년 정도 지켜볼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전 트럼프가 이렇게 후퇴를 잘하는 분인지 몰랐는데 굉장히 후퇴를 잘하고 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유예를 하겠다. 만약에 2년 동안에 미국에 오려고 해도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시간입니까? 원래 사실 이렇게 관세 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면 불확실성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생산 시설을 늘리려고 하면요. 당연히 앵커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2년이라는 것은 입지를 선정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그 나라의 시스템이나 제도 이런 것들도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상당히 짧은 시간이고 그 짧은 시간에 대규모 투자 결정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까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도 모든 공급망을 갖다가 2년 안에 이전시키는 것 자체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이고 이번에도 관세 정책이 여론이 안 좋아지면 점점 후퇴를 하는 것에서 봤을 때 2년 뒤에 여론이 갑자기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정치인들은 항상 보면 경제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정치인들의 최우선 목표는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거를 임박해서 여론 상황에 따라서 정책이 추가적으로 후퇴할 가능성 언제든지 존재하기 때문에요.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을 것이 가장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가 받아든 100일 성적표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은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이죠. 트럼프 주니어가 방한 중입니다. 보니까 국내 재계 총수들과 릴레이 면담을 가진다고 하는데 어떤 기업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일단은 네이버 이해진 의장하고는 면담이 확정이 됐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AI 산업 관련해 가지고 협력을 고려 중이 있기 때문에요. 뭐 논의할 가능성이 사안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10대 기업 총수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로 면담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에너지, 전자, 철강, 방산 같은 것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 총수들하고 면담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삼성 이재용 회장, SK 최태원 회장, 하나 김동관 부회장 등이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나 롯데 신동빈 회장 등은 해외 일정을 수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안타깝지만 포함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 주니어가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막후 실세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를 관세 협상에서 어떤 지렛대 같은 걸로 활용할 방안 있을까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상당히 실세로 알려져 있어서 제이디 벤스 부통령도 트럼프 주니어가 추천을 해서 임명이 됐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방한한 계기도 뭐 국내 기업들이 좀 요청을 해가지고 방한을 하게 된 걸로 알려져 있고요. 기업들하고 1대1 이제 협상을 기업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시간 정도씩 개별 면담을 해서 그러면 아무래도 막후 실세다 보니까 기업들이 향후 미국에서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할지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할지를 들어보고 그걸 미국에 전달을 해서 이제 관세 같은 것을 인하하는 데 의견을 반영할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좀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에 뉴욕 증시는 어땠습니까? 뉴욕 증시는 아무래도 지금 관세의 영향으로요. 관세 협상이 조기에 타결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호재로 받아들여 가지고요. 3대 지수가 다 상승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특히 그 상무장관이 언급했는데 한 개 나라하고는 의회 인주만 남아 있을 정도로 협상이 거의 타결되었다라는 소식이 발표된 다음에요. 일제히 상승 반전을 해가지고 3대 지수가 상승을 했는데 이것은 그만큼 현재 미국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관세 협상의 그 속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서 미국 정부의 주장대로 18개 국가 중에서 중국을 제외한 17개 국가하고 상당히 관세 협상이 진전이 되고 있다. 이제 성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데 성과가 나온다고 하면
뭐 증시는 많이 회복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중국과의 협상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양쪽의 의견이 이야기가 많이 엇갈리니까 상황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로 와보죠. SK텔레콤의 이 보안 사고 여파가 일파만파인데 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다행인 점은 단말기 고유 식별 번호, 이거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참 이게 안 좋은 소식 와중에도 유일하게 다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지금 단말기 고유 식별 번호가 포함이 될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심스와핑 범죄에 이용이 될 가능성이 더 위험성이 더 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유출된 정보 같은 경우는 가입자 전화번호와 가입자 식별키 같은 유심 복제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 4종하고요. 그다음에 SK텔레콤에서 내부 관리용으로 가지고 있는 정보 총 21종이 유출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심스와핑이라는 것, 그래서 유심 정보를 탈취를 해가지고 유심을 불법 복제한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다른 공기계, 휴대폰에다가 탑재를 해서 완전히 복제 전화기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필요한 것이 핵심적으로 단말기 고유 식별 번호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것은 유출이 안 된 걸로 현재까지는 확인이 돼가지고요. 지금 뭐 심스와핑까지는 안 갈 수도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이것은 그나마 한 가지 다행인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복제 우려가 낮아지기는 했지만 또 이미 유출된 정보를 통해서 단말기 정보를 찾아내는 2차 해킹 우려가 아직 남아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간 피해뿐만이 아니고 정부나 기업 또 군까지 지금 전방위적인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각 부처에서도 SK텔레콤 사용자들에게 유심을 교체하라 이런 권고문이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당장 교체가 어렵다면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하는 게 좋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말기 고유 식별 번호가 유출이 안 됐기 때문에 뭐 유심을 교체하는 게 어려우면 유심이 지금 품절 사태가 있고 대혼란이죠. 뭐 아침부터 오픈런을 하고 예약도 어렵고 뭐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가장 급선무가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을 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유심을 불법 복제해서 기존의 사용자가 쓰던 휴대전화 외에 다른 이제 공기계죠. 휴대전화에다가 넣어서 개통을 시도하거나 이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결제를 시도할 경우에 이를 차단하는 서비스가 바로 유심 보호 서비스이기 때문에요. 유심을 교체하는 게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제 유심을 복제하는 데 필요한 정보는 유출이 돼 있기 때문에 공기계에 넣어서 복제폰을 만드는 것을 막아주는 서비스인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이 지금 필수적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9일 저녁 기준으로 해서 가입자가 1,000만 명이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요. 이것이라도 지금 빨리 유심 교체가 어려울 경우에는 빨리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뭐 카카오톡 계정이나 이런 거를 만들어서 해킹을 통해서 이 단말기 식별 번호를 알아내는 것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폰을 복제해가지고 이것을 갖다 금융 뭐 사고나 이런 것에 활용할 수가 있어서 금융 사기 같은 것에 그러니까 여전히 이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을 빨리 서두르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동통신사들이 만든 패스앱의 명의 도용 방지 이 서비스도 가입하면은 많이 안심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패스앱에서 이게 계속 먹통이더라고요. 되면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조사가 계속 진행이 되긴 할 텐데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릴 거다 이런 관측도 나와요. 만약에 SK텔레콤 쪽에 과실이 있었다 이러면은 과징금이 굉장한 규모로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과징금은 상당히 큰 천문학적인 규모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법이 바뀌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바뀜으로써 과징금 상한의 기준이 관련 매출액 3%에서 전체 매출액의 3%로 변경이 된 것이 이번에 과징금을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올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알려진 이유가 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2023년 7월에 LG U+에서 약 30만 건의 고객 정보 유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과징금이 68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에 위법 항의와 관련된 매출액의 3%로 한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68억 원이 나왔고요. 이번에는 전체 매출액의 3%고 위법 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인 경우는 제외해 주지만 이것을 SK텔레콤에서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외를 못하게 될 경우에는 지난해 SK텔레콤 매출액이 17조 9천억 원이었음을 가정했을 때 전체 매출액의 3%면 과징금 규모는 5,300억 원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져서 천문학적인 금액의 과징금을 맞을 가능성이 있고요. 더군다나 이번에는
또 해킹을 인지한 다음에 실제로 이 신고할 때까지 약 하루 정도 좀 지체가 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과징금 규모가 사실 피할 수 수천억 원대 과징금을 피할 수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하루빨리 이용자들의 불편과 불안이 해소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듣겠습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지금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산불 소식입니다. 올해 들어 대형 산불들이 이어지고 있죠. 이번에는 대구였는데요. 이번 산불은 대도시 야산에서 발생한 도심 산불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아파트가 밀집한 곳까지 확산하며 하마터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야간 진화에 나선 수리온 헬기의 모습 아래로는 아파트가 보입니다. 이틀 만에 겨우 꺼진 대구 함지산 산불은 대단지 아파트에서 불과 2.5km 떨어진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 만큼 초기부터 불길이 민가를 위협하는 아찔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아파트 바로 옆까지 불길이 순식간에 번지면서 주민들은 짐도 챙기지 못한 채 급히 대피해야 했습니다. 초속 15m의 강풍을 타고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자 대구 도심 전체가 매캐한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아파트 밀집 지역까지 불길이 밀려들고 대피 안내 문자가 연이어 울리면서 주민들은 밤새 공포에 떨었습니다. 새벽에 4시 돼가 또 이 사이렌 소리 듣고 막 전부 다 나왔는데 동네 사람 거기 왔다 뭐 불이 막 여기까지 넘어왔더라고. 벌겋게 막 넘어와가 전부 다 잠도 한숨도 못 잤다 했긴 해. 산림당국은 산불 대응 단계를 최고 수준인 3단계로 격상하고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했습니다. 열화상 드론으로 화선을 관측한 뒤 헬기로 민가 주변에 산불 지연제를 집중적으로 뿌렸습니다. 산불 확산 예측 시스템을 활용해 불길이 번지기 전 주민들을 먼저 대피시킨 점도 효과적이었습니다. 주거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조야동 일대 신속한 진화와 방어선을 구축함으로써 LPG 충전소 등으로의 확산을 선제적으로 막았습니다. 이번 산불은 메마른 대기와 강풍의 영향으로 도심 확산 우려가 컸지만 결과적으로 큰 피해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서울과 부산 등 우리나라 대부분 대도시가 산을 끼고 있어 언제든 비슷한 위험을 맞을 수 있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마트 앞에서 술을 마시다가 이를 말리던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6시 20분쯤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의 한 마트 앞에서 50대 여성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은 목에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해 있었고 가방에서 흉기를 꺼냈다는 취지,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대선 전국의 최대 변수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내일 나옵니다. 네, 지난달 말 전원 합의체에 사건이 회부된 지 9일 만이자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지 36일 만입니다. 이고은 변호사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사실 이번에 대법원 쪽에서 전원 합의체 이렇게 회부를 하면서 속도를 내는 것이 아니냐 전망이 나왔는데 이렇게까지 빠르게 나올 줄 몰랐어요. 예상하셨습니까? 저도 이렇게까지 빠른 속도일 줄은 몰랐고요. 사실 아무리 빨라도 5월 둘째 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저도 어제 속보 내용을 보고 다소 놀랐습니다. 아마 전례 없이 전원합의체에 이른 결론이 아닐까 싶고요. 심지어는 지난 22일에 전원합의체 회부가 되었는데 5월 1일 만에 결론이 나온다는 것은 대법원에서도 이례적인 속도전을 냈고 따라서 좀 신속하고 또 국민들의 궁금증, 관심도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그만큼 신속성에 무게를 둔 판단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원 합의체는 지금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법원장과 대법관 이렇게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만장일치가 나올 필요는 없고 다수결로 결론을 내리게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3분의 2 이상 심리에 이제 관여를 하면 되고요. 결국 판결의 주문, 그러니까 이 판결의 결론을 내는 데는 결국 과반수의 동의로 이 다수 의견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수 의견이 상고 기각이냐 아니면 파기환송이냐 이것에 따라서 이재명 전 대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 대선과도의 운명이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수결에서 몇 대 몇 이런 것들도 나중에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도 내용에 따르면요, 이 전원합의체의 이 선고 결과가 생중계된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결국 이 대법관들의 판단이 다수 의견은 어떤 대법관이 선택을 했고 소수 의견은 어떤 대법관이 선택했는지 이 판결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아마 생중계 직후에 이 대법원 홈페이지에도 이 대법관들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올라올 것으로 보여져서요. 국민들이 모두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을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크게 두 가지 공소사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 김문기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나는 몰랐다라고 발언한 부분들이 이제 허위다라고 이제 봤고요. 두 번째는 이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해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라는 이 두 가지의 공소사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1심에서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고 김문기 처장에 대해서 단순히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인식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됐지만요. 이 고 김문기 처장을 포함해서 이제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이 골프를 친 것 같은 사진에서 일부 그 사진을 일부 좀 도려내어서 고 김문기 처장과 이재명 대표 마치 둘만 있었던 것처럼 사진을 도려낸 부분을 두고 이재명 전 대표가 이것은 사진이 조작됐다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발언을 듣는 국민들은 고 김문기 처장은 해외 순방 중에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들릴 수 있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라고 봤고요. 예. 백현동 부지 관련해서 용도 변경에 있어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라는 발언도 허위로 봐서 지금 1심에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고 2심에서는 전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래서 과연 3심 대법원에서는 1심의 결과가 더 타당하다고 볼 것인가 아니면 2심의 무죄가 더 타당하다고 볼 것인가 지금 그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심과 2심의 판결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논란이 컸고요. 그래서 더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2심의 판단을 대법원이 인용을 하게 된다. 그러면 무죄 판단이 나오고 확정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경우의 수를 총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 주신 대로 첫 번째 대법원의 선택지는 상고 기각입니다. 즉 2심의 전부 무죄에 대해서 그대로 확정한다라고 하면 이재명 전 대표의 대선 과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는 것이고요. 예. 아마 이재명 후보가 가장 원하는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파기환송, 즉 2심의 전부 무죄 판결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2심으로 돌려보내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고요. 예. 세 번째는 파기자판입니다. 2심, 즉 원심 판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심 판결을 파기한 다음에 대법원 스스로 스스로 판단을 내리는 것인데요. 그런데 지금 많은 법조인들, 저도 포함해서요, 파기 자판까지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왜죠? 그 이유는 2심이 어떠한 양형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전부 무죄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기 재판을 할 때는 이것이 무죄 판결에 문제가 있다를 넘어서서 양형적인 판단을 대법원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대법원이 하기 어렵다라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원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 파기 환송을 결정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 번째 시나리오로 짚어주신 파기 환송이 될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후보 신분으로 재판을 계속 받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대선 전까지 결론이 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선 조금 저는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가 만약에 5월 1일에 말씀 주신 대로 파기환송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결국 이 사건이 2심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2심이 판단이 나올 때까지도 상당 시간 시간이 걸릴 것이고요. 그리고 2심에서 어떠한 결론이 나온다 한들 결국 재상고라는 절차가 또 남아있기 때문에 조기 대선 국면 안에는 파기환송이라는 결론 아래 결과가 나오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도 대선 전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될 경우, 그러니까 대통령이 될 경우 이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의 논란이 굉장히 클 것 같거든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것이 바로 헌법상 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지금 문제가 되는데요. 예. 만약에 이재명 전 대표가 만약에 이번 대선에서 승리를 해서 대통령이 된다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의 경우에는 내란죄,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가 되지 않습니다. 그 소추의 의미를 과연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두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전례가 없거든요. 예. 만약에 소추의 의미를 대통령 신분으로서 기소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 받고 있는 재판도 중단된다라고 지금 이해를 할 경우에는 결과론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지금 받고 있는 모든 재판이 중단된다라고 해석이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소추라는 것은 사실 법조계에서는 통상적으로 기소를 의미한다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대통령 신분에서 새롭게 기소되는 것만 이 불소추특권이 적용이 된다라고 본다면, 새롭게 기소는 되지 않지만 이재명 후보가 현재 받고 있는 재판은 중단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사실상 소추함은 보통 법조인들이 다 기소의 의미로 쓰거든요. 예. 그래서 해당 규정은 아무래도 이 대통령 신분이 됐을 때 새롭게 기소를 막는 그러한 규정으로 해석함이 타당한데, 그런데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나 다른 나라의 선례를 본다고 하면 대통령 신분으로서 이 재직 기간의 보장 그리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이 대통령 신분일 때는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보는 예가 있기 때문에 이 해당 규정에 대한 해석을 보자면, 엄밀히 보자면은 기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아마 법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현재 받고 있는 재판이 중단된다라고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재판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대통령 재임 중에는 일단 중단된다라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 대법원에서 관련 내용 이 부분에 대한 판단도 내놓을지에도 관심이 좀 쏠리는데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한 판단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론이요, 이 조기 대선을 임박해서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지만, 저는 이례적으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의 결론을 이렇게 서두르는 배경은 결국 이 불소추특권에 대한 해석, 이 부분에 대한 시비에 어떻게 보면 휘말리지 않도록 지금 이렇게 빠르게 결론을 내놓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론에는 이 재판이 중단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내놓을 가능성은 조금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판단 자체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명확한 법리로 논란을 종식시킬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받고 있는 재판이 아직 여러 개가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것이 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론이 나온다 한들 다른 지금 재판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요. 이 84조에 있는 이 불소추특권이 어디까지 적용되는가, 재판이 중단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주요 쟁점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들어서 세계 곳곳에서 지정학적인 불안이 이어지고 있죠. 이번에는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서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영유권 분쟁지 카슈미르에서 테러가 발생한 이후 양측이 연일 교전을 벌이며 일촉즉발 상황으로 치닫자 결국 국제사회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인도 북부 카슈미르의 유명 관광지 스리나가르가 한산합니다. 지난 22일
부근 휴양지 파알감에서 총기 난사로 관광객 등 26명이 숨지면서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Yeah, we were completely sold out till the month of June, I would say. But because of this recent incident which happened in Pahalgam, we faced 100% cancellation. 테러의 배후로 파키스탄을 지목한 인도는 카슈미르 지역 관광지 87곳 가운데 48곳을 폐쇄했습니다. 무력 행동에 들어가기 전 관광객들을 내보내기 위한 선제 작업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인도는 파키스탄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상 국경선인 실질 통제선에서 소총 사격을 하며 도발해 소규모 교전이 닷새째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은 실질 통제선을 넘어온 인도 무인 정찰기를 격추했다며 인도의 침공이 임박해 대비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파키스탄은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7 days have passed since Pahalgam incident, but so far there have been no shred of evidence that has been provided to support the baseless allegations being made against Pakistan. 파알감 테러 이후 해묵은 양국 간 갈등이 또다시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미국과 중국 등 국제사회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스테판 듀자리크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안토니우 구테우스 사무총장이 파키스탄 총리, 인도 외무장관과 각각 통화해 양국의 긴장 완화를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교통사고로 크게 다치는 어린이 10명 가운데 4명은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개발원은 어제 최근 3년 동안 12개 자동차 보험 판매 보험사의 만 13세 미만 어린이 피해 자동차 사고를 분석해 발표했습니다. 사고 당시 안전띠를 매지 않은 어린이 비율은 2022년 24.2%, 2023년 23.2%, 지난해 21.5%로 조금씩 줄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10명 가운데 2명은 여전히 안전띠를 매지 않아 피해 위험이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로 숨지거나 크게 다치는 중상 사례 38.1%가 안전띠 미착용으로 드러났습니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고은재 캐스터. 네, 고은재입니다. 날씨가 더운 날도 꽤 있고요. 오락가락하는 것 같은데 오늘은 또 초여름처럼 날이 덥다고요. 네, 아침인 지금은 서울 기온이 11도 안팎으로 공기가 선선한데요. 오늘 낮 동안은 지금보다 기온이 무려 15도 이상 크게 오르면서 곳곳에 초여름 같은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출근길 나오실 때는 이런 날씨 변화를 염두에 둔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기온이 크게 오른다면 산불 위험도 함께 더 커지겠군요. 네, 현재 대부분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여기에 낮 동안 기온까지 크게 오르면서 불씨가 번지기가 무척 쉬운 환경이 되겠습니다. 특히 건조경보에 강풍까지 겹치는 강원 산간 지역은 오늘 전국에서 산불 발생 위험이 가장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구 지역에 발생했던 대형 산불은 다행히 진화가 됐지만 아직 경계를 늦추기에는 이릅니다. 여전히 영동과 충북, 경북 곳곳에 건조경보가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유지 중인 가운데 전국적으로 산불 위기경보도 경계 단계인데요. 특히 오늘 서해안과 강원 산간에는 초속 15m 이상의 강풍까지 불겠습니다. 오늘 맑고 건조한 날씨 속에 오전 한때 서울과 인천에서는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대기질이 대체로 양호하겠고요. 현재 기온은 서울이 10.7도, 대전이 10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동안은 6월에 가까운 더위에 대기가 더욱 메마르겠습니다. 서울이 26도 보이겠고요. 강릉과 광주, 대구 등 곳곳에서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노동절이자 징검다리 연휴의 시작인 내일은 건조함을 달래줄 단비 소식이 있습니다. 다만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서 요란하게 오겠고요. 아침에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점차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양은 대부분 지역에 10에서 50mm 정도가 되겠지만 가장 건조한 동해안과 대구 등 경북 내륙 지역에는 5에서 10mm 정도로 많지 않겠습니다.
이 평소보다 해수면의 높이가 상승한 가운데 특히 내일까지 서해안과 남해안에서는 저지대 침수 위험이 높겠고요.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밀려들겠습니다. 해안가에서는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네, 4월 30일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활기찬 아침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